짙어진 초록빛이 유난히 시원해 보이죠? 모처럼의 여유를 즐기는 제 시선 끝에 새 계절이 다가옵니다. 상쾌해. 오랜만에 자연과 마주했는데요. 이렇게 오니까 가을이 성큼 다가왔다는 게 확 느껴지는데요. 문화예술에 대한 타는 목마름으로 가득했던 8월. 가혹한 계절을 이겨낸 반가운 소식입니다. 굳게 닫힌 문을 열고 다시 관객을 기다리는 대덕문화전당. 인증되었습니다. 대덕문화전당이요, 개관 후에 23년 만에 리모델링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전시가 재개관 후에 첫 전시라고 하는데요. 제가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대구 남구 앞산에 자리한 대덕문화전당. 1998년 대구 구군 중에 처음으로 개관한 구립문화예술회관인데요. 그간 다양한 전시와 공연으로 예술인은 물론 관객들에게 사랑받았던 공간입니다. 대덕문화전당은 문화와 자연이 공존하는 남구의 대표적 문화공간인데요. 이제 공연장 같은 경우에는 2016년도에 대대적인 개보수가 있었습니다만은 전시실 같은 경우에는 23년 동안 그 노후된 상태로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리모델링을 통해서 보다 현대적이고 그리고 전시 관람이 효율적인 공간으로 조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좋은 전시 환경이 조성된 만큼 앞으로 대덕문화전당에서는 시각예술 활성화를 위해서 적극 노력할 예정입니다. 새로운 작품 공간으로 거듭난 후 맞이한 첫 전시. 여경, 후대로 이어질 예술 정신입니다. 대구를 넘어 전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는 최병소 작가와 이배 작가, 김결수 작가와 박종규 작가의 작품전. 저와 마주한 첫 그림은 검고 거친 선들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한 시대의 소식을 전하는 회색 신문 위를 부정하듯 오고 가는 볼펜선. 새까맣고 얇은 신문 종이는 여기저기 찢기고 또 갈라져 있는데요. 바로 최병소 작가의 작품입니다. 주식 시세도 실려 있어요. 지금 제가 관심 있는 주식 종목을 찾게 되는데 이게 8월 5일자 신문이거든요. 작가님은 이 작품을 통해서 어떤 걸 말하려고 하시는 걸까요? 세상을 지우려는 걸까요? 내용을 알 수 없도록 빼곡하게 채워진 볼펜과 연필의 선. 화가가 펼쳐낸 작품 속 세상 앞에 조금 더 다가서 봅니다. 이게 수많은 선을 그어서 이 신문지 한 면을 가득 채운 건데 어떤 내용이 있었을지도 궁금해지고요. 또 왜 작가는 이 한 면을 고른 걸까? 이것도 문득 좀 궁금해지는데요. 광고도 그대로 실려 있거든요. 똑똑똑. 작가의 세상을 향한 저만의 노크. 수채 화가 이배 작가의 작품 앞에 멈췄습니다. 부드러우면서 강하게 화폭을 휘감은 검은색 앞에 제 모든 감각을 열어봅니다. 작품 감상도 너무 좋지만 전 사실 이 시간을 더 기다렸습니다. 김결수 작가님 또 박종규 작가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요즘은 이렇게 안부 인사를 드려야겠죠. 코로나19 시기 어떻게 잘 보내고 계신지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힘들죠. 아무래도 이 문화예술이라는 것이 모든 것이 셋업이 돼 있으니까 다소 작가가 가지고 있는 어떤 영혼이 살아 있어야 되는데 순간순간 좀 죽어 있다라는 느낌이 좀 안타깝기도 하고. 박 작가님은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 코로나 때문에 3월 달에 네덜란드 열리는 전시가 3일 만에 이제 거기서 확진자가 나온 바람에 폐쇄됐습니다. 그리고 또 5월 달에 맨하탄 전시가 또 이제 무제한 연기되고. 근데 덕분에 이제 뭐 바깥에 나가지 않으니까 작업은 더 많이 열심히 했죠. 네, 지금 분위기가 조금 딱딱하긴 한데 아까 저희 카메라 온 돌기 전에는 엄청 친하셨잖아요. 두 분 티격태격 하시고 장난치시고. 네, 두 분 친하신 건 맞으시죠? 별로 안 친합니다. 친한 척 한 거예요? 친한 척 하신 네, 거예요? 네. 아니 작품 시기도 좀 활동 시기도 비슷하시고 또 학창 시절도 겹치시잖아요. 서로 좀 경쟁도 되실 것 같고 자극도 되실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서로 경쟁하고 자극하면서 그렇게
한 30년 그렇게 해봤죠. 그래서 서로 윈윈 좀 시너지 효과를 보고 계신가요? 네, 그래서 당연히 그런 효과성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친구를 떠나서 또 선후배를 떠나서 네. 저는 개인적으로 배울 점이 많다라고 그렇게 봐요. 박 작가님이 조금 더 앞서 나가 계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아, 건가요? 물론요. 앞서 나가죠. 앞서 나가고. 그래서 별로 안 좋아해요, 제가. 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원래 엄청 친해야만 할 수 있는 그런 얘기니까요. 저처럼 미술 세계 입문자인 미린이에게는 엄청난 설렘이죠. 현대미술로 전 세계를 누비는 두 사람. 삶의 흔적에서 노동을 찾는 김결수 작가. 또 차원과 이면을 넘나드는 박종규 작가와 함께 작품을 마저 둘러보기로 했습니다. 제가 이야기 나누기 전에 작품을 좀 미리 봤거든요. 네. 근데 김 작가님 같은 경우는 노동에 초점을 두고 활동을 한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어떻게 노동에 또 초점을 두게 되셨나요? 사람들이 또 살아가는 어떤 삶의 구조 속에 만들어지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일부 노동으로 크게 보고 있어요. 네. 예전에 이제 사람이 살아가는 어떤 형식들은 여러 종류가 있는데 아주 오래전에 얘기에 그 포장마차 시절에 뭐 칼질하는 나무 도마부터 시작을 해서 그 양념통, 뭐 냄비, 후라이팬 그런 것들이 순간 제 눈에는 저런 것들이 예술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노동력에 또 일반적인 삶 속에 만들어지는 어떤 질퍽한 삶의 애환이 담겨 있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 노동을 조금 찾아서 작가가 직접 좀 접목을 해버리면은 이야기가 훨씬 좋겠다. 그렇게 오래전에 시작했는데 아직까지 그러고 있어요. 네. 그리고 또 박 작가님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긴 선, 또 점들로 이렇게 구성을 하셨더라고요, 작품을. 그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건가요? 네, 저는 저게 큰 틀에서의 어떤 제 작업의 방향은 노이즈라는 개념을 작업화한 건데 노이즈. 네, 노이즈는 어떤 선택되고 나머지 다 제거해서 가장 미술의 어떤 근원적인 어느 부분을 옮겨내는 건데 그때 그럴 때 선택하고 배제되어서 사라지는 이게 바로 노이즈거든요. 네. 사라지는 지우고 사라진 그 흔적들이 그래서 어쩌면 미술적 가치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노이즈를 선택했는데 가장 기본적인 걸 살려냈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 그러니까 어떤 건 선택하고 어떤 건 배제하고 지워버렸던 거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폐기 처분했던 어떤 상황을 다시 미술로 복원했다라는 거죠. 네. 그러면 작품들을 좀 직접 보면서 더 세부적인 이야기 나누고 싶은데 함께 좀 가보실 수 있을까요? 우리 집 박 작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어려워. 두 분 다 어려워요, 저한테는. 2020년 올해 신작으로 구성된 김결수 작가의 작품 노동과 효과입니다. 삶의 증거와도 같은 노동, 그리고 그 흔적을 찾아내는 작가. 우그러진 고철도 예외는 아닙니다. 숨쉬고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손때가 묻은 모든 것이 노동의 결과물인 셈이죠. 버려지는 용품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작가님, 이 작품은 좀 고물 철제 같은 걸 이렇게 막 밀어놓는 그런 작품 같기도 한데 노동을 표현하신 거예요. 아주 잘 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일단 생활 속에 필요한 재료들 담는 철로 된 이게 말통이라 그랬죠. 네. 말통을 두 개, 세 개씩 이제 일일이 째서 이렇게 겹쳐서 네. 이게 프레스기로 이렇게 대충 의도한 바대로 누른 거예요. 그러면 프레스기로 좀 압착을 시킨다든가 사포질을 한다든가 이런 행위 자체가 노동인 건데 그게 또 작품일 수 있는 거네요. 네, 물론요. 어떤 작가의 어떤 생명력은 작가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독창성, 또 그 수많은 어떤 소재 자체 아니면 오보제 자체를 어떻게 그 작가만이 자기 걸로 소화를 해내느냐 어떤 그런 데 이제 주안점을 주다 보니까 들어다니면서 어떤 생활권에 있는 어떤 오보제들을 많이 찾고 있어요. 이쯤에서 박 작가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지금 노동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신 거잖아요. 근데 박 작가님의 생각하는 노동은 또 어떤 건지 궁금해지네요. 작가든 아니면 어떤 직업을 가진 사람이든 실제로 노동이 존재하지 않는 건 없어요. 다 존재하게 마찬가지인데 보통 이제 작가들은 행위 자체를 작품의 내부로 끌어들이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노동의 결과물인 페인팅이 존재한다. 노동의 결과물인 조각이 존재한다. 뭐 이런 거겠죠. 그리고 제 눈을 의심케 했던 이 작품 볏짚단 사이로 돋아난 벼의 싹 보이시나요?
젖싹을 내기 위해서 평균 온도 27도를 맞추고 매일 하루 2번씩 물을 줘야 합니다. 매일 직접 와서 뿌리시는 예, 물론요. 제가 조금 바쁘더라도 제가 정성을 쏟고 있습니다. 우와, 그럼 매일매일 이 노동의 가치들이 좀 높아지는 작품이네요. 한번 해보실래요? 저도 노동을 네, 한번 예, 해서 네. 작품성을 제가 좀 들고 올려보겠습니다. 그냥 아무데나 하면 돼요. 황량했던 누런 볏짚단에서 보들보들한 연초록 잎이 나고 지금은 9월 가을 시즌에 맞춰서 황금빛깔로 물들이는 중이랍니다. 사람도 작가님도 물 주면서 노동을 하시지만 보니까 지금 버섯들도 자라고 있고 벌레들도 곳곳에 보이면서 또 이 속에서도 노동이 계속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자연들의 노동이라고. 이게 이제 아침에 전시장 문을 열으면은 굉장히 열이 많이 나요. 어떨 때는 귀뚜라미가 이렇게 문을 열면은 뛰어다니기도 하고, 금방 보셨다시피 또 벌레가 이름 모를 벌레가 또 다니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게 꼭 의미가 있는 건 아닌데 또 어떤 생명력이라는 것이 또 같이 공존할 수 있다는 데에서는 뭐 별게 사람하고 별게 다를 게 없다. 그렇게 이제 큰 의미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노동의 흔적을 통해 삶을 만났다면 이번에는 수없이 연속된 선과 점으로 이루어진 차원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박종규 작가의 2020년작 순항을 뜻하는 크로젠입니다. 작가님, 제가 아무리 보고 또 봐도 사실 어떤 작품인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냥 하얀색 페인트 칠한 벽에서 그 페인트들이 좀 떨어져 나간 그런 벽 같아 보이기도 한데 어떤 작품인가요? 제가 4살이나 5살 때쯤 집에 아버지하고 같이 폭포를 봤을 때 그 어떤 받았던 충격, 이런 충격을 50이 넘은 지금 그때의 충격쯤으로 느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영상 작업을 했는데 우주 공간에 떨어지는 폭포 형식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폭포의 한 장면을 캡처한 부분들이 이 작업들입니다. 이건 우주 공간의 기하학 폭포, 저거는 다트가 떨어지는 폭포. 그 장면들을 한 컷을 이렇게 저 화면에 옮기는 거죠. 마치 4차원 속 디지털 기호처럼 기하학적으로 그려진 문양. 이 장면하고 작가는 노이즈라는 키워드 아래 선과 점으로 이뤄진 디지털 이미지의 최소 단위, 픽셀로 표현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동글동글한 투명한 물감이라고 하셨는데 저건 이제 그로스바니시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림을 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림 마지막에 주로 마감제로 많이 쓰는 물감입니다. 물감인데 사람들은 이게 스틱한 줄 알죠. 스틱. 그러면 저게 그 가상 공간 속의 폭포의 물방울이라고 또 생각할 수 있나요? 물방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 노이즈 픽셀의 이미지를 도토한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이 작품은 또 어떤 의미를 부여를 하셨는지도 궁금해지네요. 미술 작품은 하나하나가 어떤 자족적 생명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 자족적 생명력이라는 게 어쩌면 내가 주제나 어떤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그 생명력이 사라지고 없어질 것 같아가지고 전 이제 누구나가 다 이 작품을 보면서 자기 방식대로 이해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전 제 작업에 좀 더 자족적 생명력을 완벽하게 주려고 하는 계기를 하는 거죠. 예, 진짜 현실 세계의 어떤 노동을 좀 다뤘다라고 한다면 또 가상 세계를 다룬 것 같거든요. 완전 다른 세계잖아요. 작가님은 이 작품들 보시면서 어떻게 느끼셨는지. 지금 만들어내는 작업들은 어떤 그 리얼리즘 형식의 어떤 그 전통성이라든지 또 아니면 사실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을 좀 벗어난 상태에서 지금 어떤 우리가 지금 표현줄이라고 하죠. 어떤 지금 박자가 만들어내는 어떤 이야기들은 지금 어떤 현재의 좀 새로운 어떤 표현주의 장르를 만들어 가고 있는 그런 부분에 진입을 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모두가 힘들었던 2020년. 앞으로 두 작가의 여경, 내년으로 이어질 그들의 예술 세계가 궁금해졌습니다. 뭐 저희들 이제 원래 원했던 일본, 뭐 러시아, 뭐 또 국내 그런 부분들을 또 충실히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작가님은요? 네, 올해 미뤄진 전시가 또 내년에 한두 개 정도 있는 것 같고 또 이제 김길수 감독하고 같이 진행하고 있었던
해외 전시회 같은 것도 혹시 내년에 코로나가 빨리 끝나면 아마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그때 진짜 세계 전시회에 저도 또 문화요 MC로서 같이 가고도 싶어지네요. 아유, 영광입니다. 저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해외에서 펼쳐지는 한국의 현대 미술. 내년엔 꼭 이뤄지겠죠? 다시 만나길 바라며 여기서 이별을 고합니다. 그 옛날 여인들의 기본 소양으로 여겨졌다는 바느질. 여전히 바느질하면 등불 앞 삭바느질하는 어머니의 이미지가 떠오르곤 하는데요. 옷을 기원해는 이 오래된 행위에 자신만의 현대적 감각을 더해 여성들의 삶을 대변하는 작가 정민재가 있습니다. 뾰족하게 잘 깎여진 연필의 느낌이 아니라 무딘 미술용 연필의 무딘 느낌을 내려고 바느질을 조금 더 둔하게 자연스럽게 쓰고, 그리고 실도 그 느낌을 내기 위해서 두꺼운 무명실을 쓰고 있거든요. 저한테는 바느질이 그 연필이나 다른 기타 도구랑 같은 의미예요. 어린 시절 엄마와의 추억이 담긴 바느질이 지금의 나를 말하는 표현 방식이 되기까지 정민재 작가가 만들어온 바느질의 역사를 만나봅니다. 작업실 한켠, 세월을 간직한 천 무더기가 우릴 반깁니다. 정민재 작가에겐 보물창고와도 같은 곳. 주로 그냥 패턴을 제일 먼저 보거든요. 그 패턴을 어떻게 좀 쓰이면 재밌겠다 할 때 수집을 하는 편이라서 되게 다양해요. 약간 조금 키치적인 느낌? 네. 되게 할머니 같은 촌스러운데 뭔가 제가 이렇게 저와 같이 섞이면서 조금 요즘에 모던함이 나오게끔 만들어 볼까 하고 되게 키치한 이런 느낌들을 되게 좋아해요. 할머니의 장롱에서 금방 꺼낸 듯한 화려한 무늬의 옷들은 물론 생활 속 짜투리 천과 제 역할을 잃은 패브릭들이 정민재 작가에겐 더할 나위 없는 작품의 재료가 됩니다. 초창기에 그 학부 때부터 바느질 작업을 시작했는데, 그 바느질이라는 거는 저한테 그냥 일반 미술 학도들이 붓으로 하듯이 저한테는 하나의 그냥 도구였어요. 그러니까 뭐 유년 시절에 어머니나 뭐 할머니나 바느질 하시는 모습을 보고 그냥 자연스럽게 익숙하게 들어왔던 거죠. 할머니 대에서부터 이어진 바느질 DNA. 정민재 작가는 천을 종이 삼아 실을 붓 삼아 다양한 작품 활동을 이어나갔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부드러운 천으로 만들어진 화분들이 작가의 전시실을 꽉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졸업을 하고 직장 생활을 잠깐 하면서 뭐 친척 집에 잠깐 있었는데, 그때는 그 이모가 자식들을 다 출가시키고 난 후셨거든요. 근데 이제 그 베란다라는 공간에서 하초를 가꾸면서 그렇게 자식을 보살피들 알뜰살뜰 그렇게 보살피는 모습을 보고, 그 화분이라는 게 그냥 단지 취미로 그렇게 정원을 가꾸는 게 아니라 자식을 대처하는 뭔가 다른 생명체가 아닐까, 그런 모습을 보면서 바로 이제 화분이라는 소재를 가지고 왔었어요. 여성 그리고 어머니의 삶을 대변하기 시작했던 그녀의 작품은 그녀 자신이 어머니가 되면서 또 다른 변화를 맞이하게 됩니다. 여성 작가들이 활동하는 게 현실적으로 많이 힘들거든요. 저 역시 결혼을 하면서 되게 그 현실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도 들더라고요. 정말 사전적인 그
그대로 의미예요. 어쩌다라는 거는. 그래서 내가 어쩌다 엄마가 되었을까? 약간 그런 게 들어가 있어요. 작업을 하면서 계속 시점의 변화로 하고 있거든요. 그때 뭐 화분이나 뭐 숙인의 베란다, 이모네 정원 이런 것들은 제가 관찰자 입장이잖아요. 제가 바라보는 그녀들의 인생이나 그런 걸 하는데 어쩌다 엄마로 들어오면서 아예 제 안에 들어와서 제가 제 스스로 제 인생을 관찰하고 그런 계속 생각을 하는 거죠. 내 작업 개념에 대해서. 그게 시점의 변화의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부지런한 작품 활동으로 타인에서 나로 계속해서 작품 속 시점의 변화를 이루어온 정민재 작가. 그녀의 새로운 도전을 담은 7번째 개인전이 대구의 한 갤러리에서 열렸습니다. 전지적 자아 시점. 전시회 이름처럼 오로지 작가 자신의 말, 작가 자신의 시점으로 작업했다는 이번 전시. 말해도 상대방에게 전달될 때 어떠한 온도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에 작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지적 자아 시점이라는 이번 타이틀의 작업들은 조금 더 타인의 관찰자 입장으로 있던 저의 시점이 오롯이 이제 저 안으로 들어오면서 저의 속에 있는 감정들을 조금 더 솔직하게 꺼내보자 해서 텍스트를 직접적인 메시지로 담아보았습니다. 일상에서 오가는 언어들을 명주실로 새겨놓은 작품 마음의 소리. 사실 이 말들을 수놓은 곳이 인상적인데요. 바로 수세미입니다. 작업을 할 때 말고 엄마의 삶을 살 때 그 뭐 가족들을 요리를 해서 해먹이고 또 그러고 나면 꼭 설거지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엄청 힘들 때도 있고 근데 어느 날 설거지를 하면서 수세미를 이제 따라서 버리는 시간이 왔었는데 그게 이제 뭐 자기 자신을 녹여내면서 결과물을 만드는 게 엄마의 삶과 너무 비슷하구나, 유사하구나 해서 직접적으로 그 재료를 가지고 왔었고 설거지 하면서 내뱉는 저희 독백들을 아예 수세미로 스티치로 넣으면서 작업이 시작되었어요. 수세미 위에 바느질 되었던 말들은 다시 다채로운 천 위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이게 제일 뭔가 헤어져 있고 화면 전체가 다 써였던 느낌이 좀 들고 얘들을 하면서 올해 본격적으로 시작한 왁싱천에 텍스트를 입히는 작업 방식. 동료 작가의 의견을 구해보는데요. 이렇게 앞으로 좀 이렇게 해서 사이즈가 클 때 이런 느낌으로 가면 훨씬 더 어울릴 것 같아요. 정민재 작가님 처음 봤을 때 그 패브릭이나 실 같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일반인한테도 친숙한 재료를 가지고 미술 작품을 풀어내시는데 이전의 작품들이 좀 더 이미지에 집중되어 있었다면 이번 전시에서 제가 본 작품들은 메시지가 훨씬 더 선명해지고 그 메시지를 텍스트, 굉장히 마음에 와닿는 간결한 텍스트로 스티치로 해서 이제 제작을 하셔서 뭔가 작품을 보는 사람들로부터 예전보다 훨씬 더 선명하게 작가가 하려는 말이 잘 전달되는 전시가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패브릭과 함께 그녀의 작업 세계의 한 축을 차지하게 된 텍스트. 그녀의 작업 속엔 텍스트의 힘이 강렬하게 느껴집니다. 엄마들의 이름 석자를 그려 넣으며 그녀들의 역사성, 시대성을 담아내고 드로잉된 글자를 다시 실로 새기면서 작가의 의도를 더욱 인상적으로 전달합니다. 처음에 그 학부를 졸업하고 갤러리에 일을 하면서 책상 앞에서 드로잉 북을 펴서서 하면서 조금 그때 이제 연필이나 파스텔이나 색연필을 이용해서 조금씩 이렇게 글을 썼었는데 그거를 패브릭으로 가져오고 제가 이제 작업실도 생기고 하면서 조금 확장을 하게 되었고 그거를 천에다가 이제 접목시키면서 바느질로 연필로 썼던 거를 바느질로 대신 시작을 했습니다. 다시 돌아온 작업실. 요즘 정민재 작가는 텍스트가 쓰여질 특별한 천 만들기에 푹 빠져 있습니다. 그 생지에다가 밀랍을 이렇게 분쇄해서 다리미 열을 가해서 하면 이렇게 녹거든요.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오일 파스텔을 올려서 직접적으로 이제 드로잉을 하게 되는 거예요. 색은 고를 때 그때그때 느낌으로 골라서 하는데 얘도 이제 열을감이 높기 때문에 이렇게 다리미 열에 의해서 밑에 밀랍이랑 같이 녹여서 섞이면서 이미지로 고착이 돼요. 마치 다리미로 그림을 그리는 것 같다 하여 붙여진 이름 아이롱 드로잉. 쉽게 변형되는 천을 좀 더 강하게 만들기 위해 고안한 방법인데요. 계속해서 실험 중에 있는 작업. 열이 식고 난 후 부드러웠던 천은 딱딱하게 굳고 그 위엔 우연적인 무늬들이 가득합니다. 제가 의도해서 선을 긋듯이 가는 게 아니라 의도하지 않는 우연성에 대한 결과물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약간 그런 우연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그렇게 하고 그 위에 또 바느질도 또 들어가고. 엄마 그리고 여성의 삶을 중첩적으로 녹여낸 천 위에 자신의 이야기를 기워내고 있는 정민재 작가. 그녀의 다음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앞으로 작업의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여태 뭐 조금 타인에 대한 관찰자 입장이었으면은 최근 몇 년간 저 안에 들어왔잖아요. 그렇게 이번 타이틀도 전지적 자아 시점이라는 것처럼 제 스스로 더 제 작업에 대해서 제 인생에 대해서 많이 더 깊이 있게 생각을 하고 스스로에게 관심을 많이 가지면서 작업을 풀어볼까 합니다.